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과 잠깐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작년 이맘때 저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또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날이었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10년 동안 시댁 집안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갈 만 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벗어나는 행동을 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년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하게 시댁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매번 하던 양에 비해 그날 김장의 양은 평소 제가 알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 김장이 적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김장이 전부 끝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평소 해오던 김장이 양보다 100포기 정도를 더 시켰는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서 서둘러 정리하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100포기 김장김치를 한쪽으로 빼놓으라고 시키셨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김장김치를 100포기나 주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약간 젊은 여자인 것 같았는데 시모가 쫄쫄매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누구시냐고 여쭤봤고 그 순간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새로 들이게 될 며느리라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고 저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새 며느리로 들이려고 데려왔다는 말을 했을 땐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제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여자와 남편을 엮어주고 싶어 부른 거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모의 말에 당황스러워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새 며느리라뇨? 방금 하신 말 농담이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손님 앞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내가 언제 너한테 장난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나는 돌려서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 너도 조만간 내 아들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평범한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은 없으니 네가 빠져주면 좋겠구나. 네? 아니, 갑자기 빠져달라뇨. 그이랑 결혼 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이에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꿈에도 한 적 없어요. 애들은 또 무슨 죄인데요? 저기요. 그쪽이 오늘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가는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말 못 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따로 준비해 놓은 김치통 전부 차에 좀 실어주세요. 하던 일은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 그럼 저희는 방에 들어가서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못했던 대화 마무리가 잘 되어야 이 결혼 성사될 수 있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죠? 그럼 서둘러 끝내고 빨리 나가보세요. 아니, 이 여자 정말 웃기는 여자네.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야말로 남의 가정 화탄 낼 생각 말고 당장 꺼져. 웃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지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예,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거든. 밖에 주차되어 있는 저 차에 김치통 옮겨놓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찾아온 돌발 상황에서 제가 받은 더 큰 충격은 이런 광경을 동서내외와 시부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만 빼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상간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길래 그 뒷모습에 이성을 잃은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제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힘들게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려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와 상간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곤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와 상간녀를 분리시킨 뒤 괜찮냐며 온몸을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모습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아닌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던 거였네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 전부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 불렀어요? 그냥 좀 기다려주면 제가 알아서 이 사람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 몰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새 며느리가 내민 조건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결정권은 저에게 달려있는데 상황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는 그만 신경 끄세요. 아들, 배가 도착했을 때 서둘러 올라타야지. 때를 놓쳐 떠나버린 다음에 붙잡으려 하면 너를 기다려 줄 것 같니?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급해질 수가 있겠어? 며느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뭔 차이야?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지. 새 며느리한테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급하다고 하잖아. 다들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 한 가정을 깨버릴 만큼 당신들 집안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나 봐. 의사 며느리를 둔 집안이 되면 급이 달라질 것 같아? 밖에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냐고. 대충 말을 들어보면 전현이 서둘러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순순히 그렇게 되길 기다려줄까? 몇 년이 걸리던 나는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선 전부 다 뜯어낼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 앞으로 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마음에 쏙 드는 내 며느리가 앞으로 모든 걸 태워주기로 했다. 그래요? 돈을 많이 주기로 했나 봐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전현이 앉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저는 현관문 앞에 써여있는 김치통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시모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길래
김치를 손으로 한 뭉텅이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김치를 주워들어 명품 정장 차림의 옷을 입은 상간녀에게 달려가 얼굴과 몸에 사정없이 문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눈이 돌아버린 제 팔을 잡아 강하게 밀치길래 매운 김장 양념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닦아주는 남편을 향해 김치통을 머리 위로 부어 버렸습니다. 동선애와 시부가 힘을 합쳐 저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저는 마당에 있던 긴 장대를 들어 뒷마당으로 가서 땅에 묻은 김치독을 전부 다 깨부숴 버렸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김장김치가 그 인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치떨리게 싫었어요. 하나도 먹지 못하게 김치독을 전부 깨부숴 버린 뒤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얼굴이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장대를 뺏으려 하길래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제 손에 묻어있던 양념 때문에 장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날아가 버렸고 시모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양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김치를 못 얻을 때 쓰던 고무 장갑을 주워들어 시모의 뺨을 향해 세차게 내리쳐버린 뒤 한마디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 듣진 못했지만 저 의사 며느리를 얻으려면 니들한테도 그만한 조건을 들고 왔겠지.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나를 내치려고 그동안 몰래 관계를 만들어 갔을 텐데 끼리끼리 잘 노는 걸 보니 니들한테 꼭 맞는 안성맞춤 같네. 한심한 것들.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가져가. 고무장갑에 뺨을 맞은 시모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당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또 건드렸다가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를 두려움을 제 눈빛을 보고 느꼈는지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힘들게 만들었던 김장김치를 차에 실은 뒤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오열을 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눈물을 쏟아낸 뒤 친정으로 들어갔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를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한 뒤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 내렸고 저에게 상처를 준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한 부모님은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분노한 마음이 커서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인간들의 얼굴을 장기간 보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준다는 말에 속전속결 이혼을 추진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숙려기간 3개월이 채워져 남편과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혼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택했는지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너랑 나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니까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있겠네. 나도 처음엔 어머니가 갑자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라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이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솔직히 너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관계에 많이 뜸했잖아? 당신한테 여자로서 매력도 못 느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지.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나한테도 별 감정 없이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느껴졌는데, 굳이 결혼 생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조건은 있었지.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땐 나도 꽤 충격을 받긴 했지만, 눈 한번 딱 감으면 우리 집안의 격이 달라지는 거고,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내 자식들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가난에 쫓기며 살아갈 순 없잖아? 남편이 왜 저를 버리고 직업이 의사인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는 순간 남편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제일 처음 세운 시모가 정신병자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의사 집안이 좋고 자신들의 삶이 달라진다 해도 자기 아들의 신장을 의사 집안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의사 며느리를 드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의 신장을 남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인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고 시댁 집안 또한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고 월급 받는 걸로 빚 갚아가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안인데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들의 인생에 매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댁 집안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였던 상간녀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었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상간녀는 시모에게 자신의 집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시모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꺼내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조건을 던졌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조만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상간녀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며느리로 들어오면 자기 아들의 신장을 주겠다는 말에 언제 신장을 이식받게 될지 기약이 없었던 상간녀의 어머니가 많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서둘러 신장을 받지 못한다면 끝내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대했었지만 시모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저와 이혼을 하고 의사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 시모는 상간녀의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김장날 제가 시댁에 있는데도 상간녀를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자기 어머니가 서둘러 신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시모와 같은 입장이었고 결국 지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댁에서 큰 난리를 친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듣게 된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남편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이후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끝낸 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가 헤어진 지 2년 만인가?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놀랐지?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몰랐는데 당신을 놓친 거에 대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나 지금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내가 신장을 이식해주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고 그 집안처럼 잘 살고 싶었거든. 넓은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호화스럽게 사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기 때문에 내 신장 하나쯤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고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신장 이식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사례도 꽤 있다는 걸 조사하게 되면서부터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신장 이식 당일 병원에서 도망쳐 나갔어.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여자의 어머니는 결국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 끝내 숨을 거뒀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자식들도 해주지 않는 신장 이식을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 그지만 자식들은 쥐들 몸에 손대기 싫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결국 나의 두려움이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던 거지.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 가족들은 나의 선택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연을 끊어버렸어. 의사 집안을 놓쳤다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아간 2년 동안 정말 외롭게 지내오면서 많은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내 실수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그때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뭐해? 내 마음속 깊이 남아버린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봐봐. 나는 아직까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랑 그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을 때 네가 어떻게 했어? 나는 내팽개치고 그 여자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지 않았어? 나는 당신 아이 낳고 10년간 헌신하며 살았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건 버려진 거였어. 그때 내가 애들을 우리 부모님 집에 맡겨두지 않고 같이 그 집에 있었다면 충격적인 장면들을 전부 봤을 테고 아이들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겼었겠지. 네가 어떻게 되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너에 대한 감정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다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알잖아. 힘들게 돈을 벌어도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삶이 나도 지치고 힘이 들었다고. 그때 내린 결정이 정신 나간 짓이었던 거 나도 인정해. 그만큼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혹했었지만 뒤늦게 깨달았고 신장을 주지도 않았잖아.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당신과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가족들 곁이었어. 나 우리 집안과 연 끊었고 다시는 만날 일도 없을 거야. 과거의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 2년간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아니,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어찌됐든 너는 나를 내치고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려고 수술대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잖아?
만약 신장이 아닌 너한테 피해가 없는 조건이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네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뿐이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은 해봤어? 아침 일찍부터 김장하던 그날 평소보다 100포기를 더했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모두가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계획을 세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소름이 돋는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랑 다시 시작하는 일 없고 애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지금 너는 가족들에게 내쳐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내 앞에 나타난 것뿐이야. 전 남편에게 등을 돌린 저를 붙잡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받았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과 또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려지는 미래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전 남편은 제 발목을 잡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으려 하길래 제가 비명을 지르자 부모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셨고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몽둥이를 들어 거침없이 휘두르셨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행동에 놀랐는지 도망을 쳤지만 며칠간 계속 집주위를 맴돌며 저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전 남편이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친자 포기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간은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아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제 인생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잖아요.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딸아이는 날마다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시모와 함께 지내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을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 손톱만큼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림 풍경을 보니 집안인 건 확실해 보였는데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작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던 저는 창밖에 멀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길래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만 가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같은 그림을 그려오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주게 되었고 남편도 심각하게 한참 동안 손톱만한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삼을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면서 7살짜리의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항상 시댁에만 가면 그려오는 그림 속에 아주 작게 여자를 그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 딸을 최대한 구슬려서 그림 속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던 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 생각해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왔어? 일 시킬 건 다 시키고 밥 먹을 때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 때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 하질 않나? 해봄이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보여.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래?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표정 관리 좀 잘해. 내가 지금 표정 관리하게 생겼어?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건데?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상냥하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 놓고 시키기만 하셨잖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괜히 틱틱거리시는 거 다 티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평소에 해봄이 많이 봐주시니까 힘드신가 보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계속 이러면 피곤해져서 같이 못 살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겠어? 요즘 당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 몰래 속닥거리기나 하고.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하긴 뭘 해.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 요즘 해봄이 때문에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는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걸 알 수 있었던 건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했고 좀 늦기라도 하면 미리 문자라도 남겼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시모도 평소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저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점점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던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제 전화는 받지 않길래 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시모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하고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뒤엎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신음이 갔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쳐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깨어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건데? 얼굴이 완전 녹초가 돼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헬쑥해졌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는 꼴을 보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것 같은데 여자 촉은 못 속이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에서 자고 온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과 싸웠어도 바람은 안 피우지.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할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당신이랑 지금 말싸움할 힘도 없거든. 오늘만큼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변해버린 당신 모습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없으니까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무시했고 나랑 함께 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하는 말 진심인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오늘은 당신이 해봄이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가. 나 오늘 출장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남편은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온 걸 알면서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변해버렸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려버려 더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남편한테 맡긴 뒤 서둘러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혼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걸하면서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출장을 마친 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서 있자 시모가 제 딸을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도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짐 다루듯이 떠밀길래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 결정한 거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네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은 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제 딸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 잠깐 잊고 있었던 그림을 확인해 보려고 스케치북을 열었는데 항상 그리던 똑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작게 그려놓은 여자가 안 보이고 집안의 풍경만 보이길래 작게 그린 여자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할머니랑 비밀놀이 하고 있어서 여자는 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저는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하루 동안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 버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로 그날 집과 2시간 거리인 친정에 딸을 맡긴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목소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급습을 하자 시모와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게 비밀놀이였어?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이 당장 안 내려놔?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우리 시우 이제 막 겨우 잠들었는데 이러다 깨겠어. 우리 시우? 깨면 왜 안 되는데? 내 딸한테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애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세워놔. 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내 아들이 방금 말했잖아. 우리 손자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너 때문에 깨버리면 또 언제 재우라는 거야? 조용히 말해도 되잖니?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다물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비밀놀이? 내 딸한테 비밀놀이라고 얘기해놓고 저기 있는 작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내가 오기 전까지 처박아 놨다면서. 창살로 되어 있는 저 창고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가 말도 못하고 정신 상태까지 이상해졌겠냐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저 좁은 창고에 내 딸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 그녀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아주 다 끝장을 낼 줄 알아. 제가 두 모자에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딸에게 저질렀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시모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끝나면 데리고 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아직 어려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 딸은 남편과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눈이 맞은 상간녀가 제 딸이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하자 두 모자가 제 딸을 밖이 보이는 창고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딸에게 스케치북 하나 던져주곤 제가 올 때까지 창고에 계속 넣어둔 거였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곤 음식 먹는 것까지 창고에서 해결을 했던 거였죠. 창고 문이 빗살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 잡혀 있던 창고라 제 딸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실을 활보하던 상간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린 딸은 멀리에 보이는 상간녀를 아주 작은 여자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모가 제 딸에게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여자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그림 속에는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던 거였습니다. 딸한테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남편과 시모가 어떤 비밀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좋게 구슬려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아이가 남편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도 창고 안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을 제 딸에게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목소리 높여 난리를 치자 2층에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시모는 2층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도 뒤늦게 알 수 있었네요. 아니, 1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여보! 내가 우리 시우 겨우 재웠다고 깨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 놓치면 하루 종일 쉴 틈 없는데 어머님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냐? 나 몰래 이놈이랑 바람 피운 게 너야?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이 인간들이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하나 했는데 이 집에 네가 살고 있었냐? 저번에 내가 2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강하게 막더라니. 보수공사 중이라 위험하다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길래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가 2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걸 걸릴까봐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벌써 너희 존재를 다 알아버렸는데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 당장 안 내려와? 너까짓 게 감히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너 때문에 내 딸이 창고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니 저 여잔 또 언제 왔대? 여보, 저 여자 왔으면 나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여기에 너 편이 있을 것 같아? 이미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2층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냐? 그래봤자 너는 첩이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될 인생이야.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뺏긴 거지. 어느 누가 댁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과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딸인지 아들인지 확률은 50대 50이니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래서 어머님 부탁대로 이 사람과 댁몰래 따로 만나면서 서로 뜨겁게 알아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됐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까지 낳았지 뭐야. 그러니 내가 안 이쁘겠어? 반대로 댁은 이제 짐스럽게 느껴지겠지. 결혼 초부터 아들 손자를 원했었다며. 그런데 딸 하나 낳고 둘째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어머님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댁은 며느리로서 실패작이니 조용히 물러나지 그래. 어차피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할 텐데. 나랑 비빔밥처럼 섞인 걸 알면서도 이 남자랑 같이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이혼 얘기도 나왔다면서. 이래서 다들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한 거였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주지. 니들 잘 되는 꼴 절대로 용납 못하지. 나와 내 딸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너까짓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승자라는 듯 저를 내리깔아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난리치는 저를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저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간녀를 갈갈이 찢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뜯어 말리던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간녀와 시모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거리면서 뒷걸음치던 남편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던 터라 무작정 남편한테 돌진을 해 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을 치더니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시모와 상간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며 온몸으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제가 아닌 2층으로 올라간 상간녀와 둘 사이의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까지 전부 다 해결해주겠다고 조용히 사라져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다음날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던진 뒤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한참 동안 오열을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제 입을 통해 듣게 되자 분노하신 아빠는 남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옷을 챙겨 입으시길래 다음날 이혼할 거라고 아빠를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아빠가 가봤자 혈압만 오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 선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네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친딸을 두고 상간녀에게 빠져 또 다른 아이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임신 계획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산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돼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었던 건데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두 모자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동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겠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 있는 건데 두 모자는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역시 잠 한숨 못 자고 눈물로 나를 지새운 뒤 아침 일찍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게 법원에서 보자고 했었죠.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자기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며 최대한 합의를 보자는 말에 저 또한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해결 보고 법적으로 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문자를 계속 넣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전화를 해봤는데 또다시 받지 않길래 급하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감정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져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모자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랑 상간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가스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특성상 바닥 냉기가 쉽게 올라와 태어난 아이가 추울까봐 보일러를 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전에 미리 연통 청소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고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바탕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두 모자와 상간녀가 떠난 건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까지 떠나버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버려 마음이 안 좋더군요. 결국 갑작스럽게 두 모자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들도 뒤늦게 유부남과 살림 차린 걸 알고 고개도 못 들더군요. 5년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펐는데 두 모자가 떠날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었겠죠. 두 모자가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로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까지 사고를 당하게 된 건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의 업보인 거겠죠. 이 모든 일이 이혼을 바로 앞두고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아들인 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딸에게 넘어왔어요. 생명보험도 저 몰래 몇 개를 들어놨던 건지 남편에게 7억과 시모에게 3억이 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기 막막했는데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요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없이 꿋꿋이 잘 커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앞으로 제 딸과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점검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지네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저에겐 이쁜 7살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어요. 바람은 남편이 핀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급하게 따라붙었고,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리는 걸 봤었는데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행동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두 모자 때문에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 자고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결국 침착했던 감정이 터져 버렸네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위자료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람 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게 보통인데 밥만 먹고 갈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해버리면 죄 없는 내 아들이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잠깐 고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주려고 간 것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잖아. 요즘 카페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길 원하길래 호텔에 들어간 것뿐이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못 믿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걸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남녀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거짓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나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떳떳한 생활을 해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더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린이는 못 데려가. 정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예린이는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네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가 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놨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애 안 봐?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전부 내 일이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 그거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야?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쓸데없는 핑계대려 하지 말고 위자료나 토해내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 저 쓰레기 같은 놈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래서 너랑 나는 안 맞는다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지? 너한테 곱게 위자료 줄 것 같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던 나는 너를 좋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2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여자야.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께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바탕 목소리 높여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겠다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얘기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 둘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 둘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합의 이혼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고 싶어요. 언제 해주실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일단 내 아들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터 들어봐라. 너는 내 아들한테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요구할 거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이 예린이를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합의 이혼 바로 해주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쯤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던 저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는데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길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좀 늦었다. 준비는 됐니? 예린아,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네가 살 곳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놀러 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너는 이미 작별 인사 끝냈지? 네.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요. 예린아, 아빠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 따라가면 돼. 아빠도 혹대고 새 출발해야지. 너한테 매달 양육비 주면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면 200억 빌딩을 놓치게 되거든.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말 너한테 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대로 여기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고 시모가 왜 저를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퇴근 후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하자고 불러서 유치원에 전화해 잠깐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선 햄버거 하나 먹이고 보육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피가 섞인 딸을 보육원에 보내면서 혹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꺼낸 남편의 모습을 보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가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는지 쫓아오지 말라며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 모자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사정없이 손을 마구 휘둘러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꺼내려 하는 순간 더러운 입 다물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신고 있던 힐을 벗어들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 모자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뒹굴었고 많이 놀란 제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되어 있던 차로 급하게 달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내가 시킨 일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서 돈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 내가 입양할 거야. 친자로 입양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 저한테 넘기세요. 그쪽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는데? 얼마? 이게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건데. 저 인간은 혹대고 새 출발하겠다고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입양을 보내겠냐? 그냥 저 인간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이를 원하면 만들면 되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상간소송 진행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잘해줄 수 있거든. 아줌마 돈 엄청 많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서 네가 가진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줌마랑 가자. 원래 너희 아빠가 보육원에 보내놓으면 아줌마가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시킨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지 몰랐네. 너 아줌마 기억하지? 저번에 아줌마랑 마주쳤잖아.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 딸한테 당장 안 떨어져? 무슨 의도로 내 딸한테 접근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갑자기 큰절을 하듯 넙죽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두 모자는 내연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친딸 맞아?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아이가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자,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나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친자 99% 일치한다는 서류고. 어때?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야. 서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연녀가 두 번째로 건넨 서류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 제 아이를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털어놨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했었을 당시 시모가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는데 신생아실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산모카드와 느슨한 발찌까지 싹 바꿔놓았던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자아이인 것 같아 옮겨놓았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기회가 계속 오지 않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못했던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가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내연녀는 제 딸을 멀리에서 몰래 지켜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점점 더 자기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연녀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 핏줄인 걸 떨쳐낼 수가 없었는지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 내연녀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9%가 일치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하필 내연녀의 아이와 바뀐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제야 시모가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토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내연녀는 이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0억 빌딩주 집안의 재력을 이용한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원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 몰래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 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육원으로 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경찰 조사로 다 밝혀지게 될 건데 돈이 급했던 두 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연녀가 저녁에 아이를 태우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아이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마취 상태로 한번 안아봤던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는데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고 이 문제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제 딸이 내연녀로 생각했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돼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친모인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자라왔던 아이를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지만 친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 떠난 제 친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어요. 제 친딸은 떠났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작 2년이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내연녀인 줄 알았던 친모와는 현재 조율하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친모도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품에서 딱 한 번 안겨봤던 친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 여자가 건네준 사진들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